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증시가 그 3, 4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풍부한 유동성의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도는데, 이 거래 대금 감소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오랜만에 양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34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약세에서 출발했다가 전략 후강, 반가운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자마자 이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개인들도 1,5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만이 1,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선물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코스닥도 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22포인트 이상 상승에 오랜만에 800선의 돌파, 800선을 회복한 건 나흘 만입니다. 자, 개인이 1,200억 원 매도한 가운데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특히 외국인이 지난 23일부터 나흘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사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요. 근데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지금 한국 증시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정말 힘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느낌,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분석의 전략가 서동구 전문가님, 또 실전 매매의 선구자 박재수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래간만에 양시장이 좀 빨간불 마감을 굉장히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서동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뭐 이후에 어쨌든 모처럼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뉴스가 나온 내용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요 내용도 좀 시장에서는 좀 알게 모르게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과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개입 무슨 소리야? 계속 3억 원 고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오전부터 조금 얘기가 돌았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것은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또 뭐 검찰에 통보할 거는 하고, 그리고 또 시정 조치할 것들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죠. 그런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일부 시세 조정 등을 비롯해서 197건을 적발했다라는 브리핑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내년 3월까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장 조성 공급자들, LP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네들은 어떤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수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매도를 일정하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이 무차익 공매도를 비롯해서 적발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비락일까요?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내 소폭의 순매도만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순매수로 반전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모처럼 또 들어왔던 거고요. 물론 이런 어떤 단발성 재료일 수도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급반등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미묘한 수급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던 비대면 관련주들,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주들까지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래도 어떤 가격 메리트이 부각이 되면서 뭔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하루는 그나마 그래도 큰 고비를 좀 넘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불법 행위들을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것에 좀 뭐라 그러죠? 좀 환경이 좀 나아졌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가? 자, 그 부분에 가격 메리트까지 있어서 우리 양시장이 오랜만에 그 상승 마감한 그 부분을 볼 수 있었던 하루의 성격. 박진섭 전문가님께서는 한마디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참 오랜만에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저희가 어저께 코스닥 상승도 약간 낯설었는데 오늘 뭐 거의 뭐 3%대죠. 예, 3%대의 급등을 보이면서 뭐 800선을 한 번에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해줬는데요. 뭐 저희가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환율이 한 7원 상승하면서 사실은 1,13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거의 환율이 5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세계 주요 13개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가장 환율이 그 가파른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아까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연 이틀간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대 지수도 뭐 저희가 긴가민가 했는데 뭐 계속 장중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올라서 거의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일중 최고가,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그런 흔들림이 있었지만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꾸준히 올라가서 장중 최고 지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코스닥 지수는 한 번에 장대 연봉으로 121선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또 오늘 한 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121선을 회복하고 8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뭐 오늘 이런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안정을 찾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는 저희가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폭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참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장 오늘 지금 저희가 오늘 증시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 선물이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이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오전에도 결국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 코스닥 시장에서 그 매수세를 강하게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내일 뭐 최근 들어 유럽 증시가 상당히 사실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부분, 내일도 역시 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좀 디커플링이 되는지 한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800선 회복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 반갑고요.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나흘 연속 매수에 들어간 것,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들어온 것 반가운데 지금 유럽 증시가 좀 하락세가 짙습니다.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요. 나스닥 선물도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너무나 궁금해지죠, 여러분. 이것이 클래스타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크로 클래스를 시작하는 현재 생방송 기준으로 8시 8분.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약세, 유럽 증시 하락. 여기에 맞춰서 오늘 선홍구 전문가님이 또 그 집중적으로 그 주제를 선정해 오셨네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과 유럽에서 올 여름에 강타했던 1차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반면에 국내 성장률, GDP가 상승 반전, 이게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양면성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중국하고 우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 잘 연출이 되고 미국, 유럽도
확진자가 더 증가되지 않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전 세계 경기 회복의 V자 반등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흐름들은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 시장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팬데믹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미국의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도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유럽 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통제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각 주마다 확산세가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뉴욕처럼 봉쇄령을 내린다든가 어떤 셧다운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나마 유의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화이자에서는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백신의 어떠한 그 부분이 100%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접종을 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더라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셧다운 조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물론 4분기 또 내년 1, 4분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다달이 수출입 동향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해 주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주역이 바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 비중을 차지했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15.6% 그리고 설비 투자 쪽에서도 6.7%를 차지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GDP 성장률의 플러스에 반등에 기여했다라는 거. 이 점이 전체적으로 내수는 아무래도 더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수출 강국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이 더 이상의 어떠한 확진자 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업 생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도 또 다시 또 기승을 부려서 다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 4분기에 이런 극적인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최악의 순간이 다시 오지만 않는다면 그 기조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이 우리 내수의 성장만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겠는데 오히려 수출 쪽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측면은 이쪽의 섹터, 이쪽의 업종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하반기 연말 또는 내년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출주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간과할 수 없는 그래도 이슈들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수출주를 중심으로 수출이 한 몇 프로죠? 15.4%인가요? 기여를 했죠. 15.6%.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설비 투자도 증가가 되고 근데 있고. 이게 수출주라고 해서 좀 너무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좀 맞습니다. 집중해서 아주 말씀해 주실 수 좋은 있을까요?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수출 어저께 우리가 주제도 자동차 싱싱 달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부품단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산업재 섹터라든가 경기 민감주들 이런 소재 쪽들을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강금속 업종의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사실 순간적으로 우리 이 코스피 지수도 밀리면서 이 120일 이평선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철강 업종은 정배열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직전에 이 8월 달에 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스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원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준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가공을 해서 1차적으로 중국에 또 다시 또 수출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역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화학 쪽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록 어제 어떻게 보면 좀 뜬금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그러나 여전히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전기전자 섹터들을 네.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분명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올 들어서 처음 한국의 GDP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게 수출주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미국과 유럽에서 WHO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경고를 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먼저 잘 나왔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GDP 잘 나왔는데 이런 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너무나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박지서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환자 수 늘어난다,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사망자 수도 급증을 하고 있다, 계속 그 나온 뉴스가 계속 그런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겨울철 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병상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백신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 EU에서 저희가 2022년까지 아마 그때가 돼서야 충분한 백신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년이 좀 더 남은 시간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백신이 말 그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대중에게 공급되는 이런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프랑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최근 들어 증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저희가 말 그대로 봉쇄에 준하는 조치를 조기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근데 저희가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탈리아는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에 약 7조 2천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셧다운 가능성도 있으나 저희가 호재와 악재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외부적인 요소는 사실 요새 재정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코로나 확진 그리고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요소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아까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3, 4분기 성장률이 1.9%죠. 그래서 10년 6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6개월이죠.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정기 대비 성장률 기준입니다. 정기보다 성장률이 1.9%가 올랐다는 거는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 4분기, 2, 3분기 이제 저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이 부분에 대한 건 호재가 분명하고요. 근데 저희 이걸 놓고 보자면 한국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보자면 저희가 수출은 회복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저희가 수출은 회복이 됐으나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사실은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의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회복을 했으나 아직 이 부분이 이전 성장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장 추세선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V자 반등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 성장 추세선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걸 V자 반등을 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그 의견을 항공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적인 요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또 중국 경제의 호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막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저희는 코로나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나름 통제가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경기 부분도 수출이 살아나면서 저희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장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호악재가 그 뒤섞인 오늘 그 주제잖아요. 미국, 유럽 2차 팬데믹 이 악재와 국내 성장률 상승 반전 1.9%라는 올해 들어 첫 반등, 이게 반가운데 사실 국외의 불확실성 이슈에 네. 비하면 너무 호재가 미미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플러스가 나타난 게 2분기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저효과일 수가 있고 V자 반등은 아직도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주가가 오른 다음에 저희가 사실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실 설명해서 때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 뉴스가 분명히 호재가 맞고요. 그거에서 오른 게 있지만 과연 코스닥이 그 뉴스 하나만으로 오늘 3%까지 급등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놓고 보자면 사실은 지수가 워낙 낙폭이 과대했고 거기에다 이제 말 그대로 도화선이 돼준 게 어떤 GDP 경제 성장을 갖다 저희가 GDP 율이 상승한 부분,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저희 그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저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한다면 당장 저희 반도체와 자동차 이번에 저희가 성장을 한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이 부분 대외 변수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4분기 또 내년까지도 어떤 호조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또 이 부분은 또 미지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럽과 미국의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부분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되게 오랜만에 반등했는데도 뭐 이슈들을 보나 지금 해외 증시 보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크로클래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3분기 GDP 오른 게 하반기까지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유럽도 좀 코로나19 제약 사인이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주식생활의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지 오늘 섹터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봐야 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꼭 이 시간에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탤런트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제한과 기다리고 있을게요. 탤런트 클래스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주제 공개합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주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코스닥 위기에서 돌파구를 뚫어라라는 주제로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종목들이 오늘 또 몇몇 좀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요. 오늘 그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이 있었죠. 내년도 예산 555조 원에 대해서 많은 협조 그리고 또 법정 기한 내에 12월 3일인가요? 내년도 예산 통과되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연초 난투극을 벌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좋은 행사가 또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시간 내서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국회 수소경제 포럼에서 주최를 하고 바로 우리 이 머니투데이가 주관을 하는 그린 뉴딜 엑스포 2020 30일까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과거에 그 동대문 축구 야구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오늘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비대면 또 바이오 쪽들도 그랬습니다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적인 태양, 수소, 전기 관련한 이런 류의 종목들이
의미 있게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도요, 물론 뭐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160조 원 이상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디지털 뉴딜 쪽에서만 7조 9천억,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8조 원, 전기 수소 관련한 충전소 확대라든가 이런 쪽에 4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쪽 그린 뉴딜 쪽만 압축해서만 봐도 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맞물리면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들도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특히 뭐 우리가 먼저 한국판 뉴딜 또는 그린 뉴딜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바이든이든 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글로벌 환경 친화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향후에 큰 화두가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 단순하게 그린 뉴딜 하면은 야 무슨 뭐 태양광, 풍력, 뭐 화석 연료, 뭐 석유 안 쓰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새로운 트렌드, 특히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그린 뉴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섹터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또 한 번의 강조를 들었고요. 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고요. 거기다 발맞추어서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이벤트들도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미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제시해드리고 또 수익도 챙긴 바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를 관심을 가져야 되나도 궁금합니다. 박재서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뭐 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당장 뭐 제가 아마 저는 뭐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 내용을 좀 폭넓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실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 공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친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친환경 이쪽에는 이미 저희가 관심이 많이 없다. 이걸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번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인프라 또 그린 프로젝트에 거의 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 한 30년 30년 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임 기간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폭넓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전력가스 같은 유틸리티, 또 뭐 대중교통 장비라든지 건축 자재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 전환에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그 석탄 연료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수혜를 당연히 볼 것이고요. 또 화석 연료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한 탄소 배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개발에 투자 모멘텀이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보게 되면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이 과연 이 석탄 연료 이걸 어떤 그 경쟁력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중동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가가 저희가 보면 석탄 발전 평균의 원가의 불과 20%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런 발전보다 원가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이 5분의 1의 비용으로 그 똑같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장 태양에너지 이용 가능 시간 등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이런 태양광 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태양광 쪽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보다 이미 그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 저희가 단순히 친환경, 환경을 위한 어떤 그 투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가 놓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또 풍력, 수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는요. 근데 그 중에서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역사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수소 이런 부분은 아직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기회를 찾을 때 이렇게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에서 좀 찾으시게 되면 좀 많은 기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린 뉴딜 관련주가 분명히 좀 길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서동구 전문가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가물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흐름이 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지금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다시 또 영국에서 열리게 됩니다만은 어떤 그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공약이 바로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긴 가는데 누가 더 됐을 때 더 빨리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공약이라든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굳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빠르게 폭발력 있게 움직여질 가능성은 높지만 뭐 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거는 오히려 또 때를 좀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내부적인 그런 관련 종목들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재차 급반등을 주는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섹터들이 바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쪽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 수급이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찌 됐던 전 세계 트렌드는 확실하니 오히려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게 뭐 태양광, 수소, 풍력 여러 가지로 좀 갈림길이 있는데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이제 풍력과 수소는 조금 더 발휘를 할 테고 사실 태양광은 의외로 되게 길게 좀 테마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험성을 어떻게 다뤄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력을 똑같은 전력 양을 생산해 내는데 그 석탄, 석유 기존에 그걸 활용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자금이 들었다. 원가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은 이미 뭐 20만 원이면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그만큼 갖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는 흔히 저희가 생산 단가가 그 똑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비싸다. 그렇지만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원가는 비싸지만 경제적이진 않지만 석탄 원료보다 경제적이진 않지만 친환경을 위해서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벌써 몇 년 사이에 태양광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 자체가 성숙해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더 이상의 뭐 친환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히 원가 경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은 지금 저희가 친환경을 떠나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풍력 또 수소 이런 부분도 태양광처럼 경쟁력을 점점 가지게 되면 그 석탄, 그 또 석유 이런 어떤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또 산업들은 또 말 그대로 당연히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시대의 흐름이고요. 꼭 뭐 이것이 뭐 친환경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석탄이나 석유보다 저희가 경제 측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런 뭐 정책 테마주, 정책이 바뀌면 어떤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그린 뉴딜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과 상관없이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살펴보는 트렌드 클래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한 그린 뉴딜 우리가 쭉 얘기는 하지만 주요할 때 한 번씩 또 점검을 하고 갑니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루도 빼먹을 수 없는 이슈들 들여다보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연말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대주주 3억 원의 조건 강화 이 부분을 두고 왜 특정 이벤트에 주가를 끌어내리게 하는 것을 빗대어 최근에 웃지 못할 홍남기 부총리를 비유해 남기락 이런 말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네. 자, 오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먼저 서동구 전문가님, 어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또 오늘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유념해서 보자 하셨는데 현대위아였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 이제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지금부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탄력이 붙는다면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바로 말씀드렸던 이 3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었던 이런 자리가 있었고 바로 요 43,000원 이상 자리가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일단 큰 매물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봉의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요. 아주 이렇게 딱 우리가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9,850원까지 순간적으로 빠졌던 이 자리는 곧바로 3주 만에 복구를 시켜놨고요. 이 29,600원, 3만 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서 결국은 요 43,000원, 2,000원 라인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부터 생각한다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저항대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죠. 이 55,000원 라인이 충분히 이번 구간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자리까지가 돌파가 된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를 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자동차에 거는 기대가 좀 주식시장에서 있는 편인데요. 현대위아 오늘 한 4%가량 올랐습니다. 현대위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 기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서 전문가님의 종목도 볼까요? 어제 저희 두 종목들 막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하고 그런 것들 살펴봐서 종목들 새로운 거 제시하시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고심 끝에 저희 대한과학이 어제 종목이었나요? 예. 두 분 다 어제 종목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게 되네요. 예. 대한과학. 예. 이제 대한과학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뭐 회사가 내용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내용 자체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어떤 주도주에서 사실 벗어나 있었죠. 근데 보게 되면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 또 사료 첨가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말 그대로 양돈 쉽게 말하면 닭이라든지 아니면 오리 이런 어떤 소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료 산업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회사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각종 어떤 그런 비료라든지 아니면 사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사실 영업이익 부분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은 급증을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받은 거는 역시 그 코로나 백신 또 독감 백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어떤 그 극저온 백신 보관 기술 이런 그분이 부각이 되면서 초저온 냉동고 판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뉴스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하는 주식이 한 번에 그 흐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어떤 건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흐름이 연속이 되면서 신고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그 주가가 장중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아마 오후 1시 이후인가요? 1시 이후에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면서 순간 그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오늘 거의 뭐 거래가 1,000억 가까이 그 거래가 됐는데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도로 내려와서 보합선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늘 요새 가는 주스 보면 이런 식으로 슈팅 나오고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또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서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변동성이 막 오후 1시에 갑자기 급등, 막 10% 이상 급등하다가 지금 좀 제자리 왔지만 이렇게 슈팅 나오고 윗꼬리 달고 제자리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이기에 살펴볼 만하다.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또 고심한 종목을 살펴보는 유망주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들을 텐데 두 전문가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 마음을 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마음을요. 자, 서동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디지털 뉴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또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우 데이터를 한번 모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우 키움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지난 8월 달에 이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매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향후에도 전체적인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그린에 있어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다우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무르익지는 못했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잘 이어지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윗골이 달리는 음봉, 그리고 또 한 번 주춤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윗골이 달리는 음봉, 이러면서 이제 이번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사실 또 보면요,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1단계 하락을 하고 또 2단계 하락을 하고 또 이번 구간에서 3단계 하락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자리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현재 위치에서는 만원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력을 확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상승했을 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던 지난 5월 달에 주봉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의 중심선 라인이 바로 또 만원에 위치해 있고요. 최근 들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수반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다음 자리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원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흔들릴 때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치를 짧게만 잡더라도 13,500원 정도 라인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원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3,500원의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의 강자 다우 데이터였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박지석 전문가님.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고요. 제가 좀 약간 좀 착각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지금 요새 뭐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약간 착각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미리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지홀딩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물론 자회사 이지바이오죠. 이지바이오가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상한가 갔었죠. 갔다가 주가가 좀 그 이지바이오 이 종목이 한 거의 뭐 상한가에서 21%로 상승 마감을 물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회사 이지바이오가 무증 또 주식 분할 이런 말 그대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당연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주식 하방에 대한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가는 새로운 모멘텀이 받게 되고요.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오늘 당연히 그 모회사죠. 이지홀딩스가 오늘 같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다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두 종목 다 그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정도 윗꼬리는 사실은 저희가 상승 국면에 있어서 그렇게 기분 나쁜 윗꼬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지금 사실은 어떤 그 항생제 규제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지홀딩스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회사 이지바이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고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한 번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이 물론 이지바이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러한 모멘텀이 2차, 3차 이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그 흐름이 꺾일 수도 있지만 그 흐름이 한 번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600원, 또 손절가는 3,500원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였습니다. 손절가 3,500원, 오늘 유망주 클래스 박지서 전문가의 종목, 목표가 4,600원, 매수가 내일 시초가. 네, 전문가님들의 종목까지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저희 지금 요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네. 일요일마다도 거의 방송국 외에 또 저희 이벤트를 해주고 계시고요. 먼저 오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시청자님들 꼭 들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럴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요. 오늘 사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반등 어제에 이어서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라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또 신규 공략에 가담하기는 힘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대금도 어제보다도 오히려 더 감소되는 모습인데요. 내일부터가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 빠지든 그랬을 때 우리가 코스닥에서 어떠한 주도 섹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코스닥에서 특히 움직여주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 9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11월 1일 그렇습니다. 첫날, 11월 첫날. 11월 달 상당히 우리가 기대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하는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탈출구. 수익을 내면서 탈출을 하든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탈출을 하든 어떻게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의 적절한 대응 전술은 무엇인지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무료로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103빌딩 503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1600-5908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조금 그래도 방역이 완화가 됐으니까 직접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2시부터 한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 2, 3부에 걸쳐서 마지막 시간에는 코스닥 주도 예상 테마라든가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1일, 11월의 첫날 몸이 추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서 이제 마음은 추워지면 안 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가야겠어요. 아이고. 네, 전문가님. 대환영입니다. 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요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주십시오. 메인 홈페이지에 나오는 오늘은 메인 전문가 서동구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9시부터 펼쳐지는 내일부터 진검승부의 주식시장 여러분 코스닥을 주도할 테마주 스마트한 공략법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노란톡에서도 그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MTNW 서동구 전문가, MTNW 박진석 전문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지금 미 증시랑 유럽 증시 보시느라 많이들 바쁘실 텐데 편안하게 저녁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박찬수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